2주 댓글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 바사삭 치킨님이십니다. 미래의 범죄들 영상도 영화도 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예술가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극중 주인공들의 직업은 예술가입니다. 그 시대의 그들은 새로운 장기를 절단하고 타투를 새기는 행위를 예술행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극화되어 표현할까에 대해서 골몰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인간들은 도저히 예술이야 일컫기 어려운 행위들인데 그 시대에는 그것들이 예술인 것이죠. 레아 세이도가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을 움직이게 하는가, 철학적 깨달음을 줄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원관념을 갖고 있는 그 어떤 행위도 예술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술은 시대와 문화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 왔습니다. 점점 다양한 형태의 예술들이 탄생하고 진화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술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들이 오겠죠. 우리들은 그로테스크하다고 느끼는 그것들에서 주인공들은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술에서 그 어떤 공통점들을 느낍니다. 위에 두 가지도 있겠지만 그 어떤 열정과 더 나아가고 진취적이고 새로운 자극들을 원하게 되죠. 형태는 다르지만 그 안에 품고 있는 함의는 같은 것이죠. 고통, 예술, 성적 쾌감은 마치 하나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술을 위해서라면 고통도 감내하고 그것을 마치 성적 쾌감으로 느낍니다. 그런 행위들이 루틴화되고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새로운 육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유해물질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식생활의 기준이 되고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죠. 라고 미래의 범죄들 리뷰 남겨주시고 라스폰트리의 기획전도 싹 이제 정리해 주시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 댓글을 보면서 와,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행위가 이제 진짜 10년 후에는 그런 어떻게 표현되게 될까? 그렇죠. 앞으로의 미래는 또 어떻게 변할지. 특히 미래 범죄들 보면서 향후 미래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네. 너무 댓글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네. 다음 읽어주시죠. 네, 다음 댓글 유튜브에서 신트님께서 초기작들에 비하면 평범하다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크로넨버그가 지금은 전성기가 절대 아니라고 다뤄주셨습니다.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저는 크로넨버그의 딱 전성기는 딱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80년대에서 90년대 한 초중반까지고 두 번째 전성기가 2000년대 초중반, 2000년대 중후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티븐 스필버그도 그렇잖아요. 네. 전성기가 물론 항상 꾸준히 좋은 영화들을 만들어냈지만 네. 항상 전성기일 수는 없는 거고, 네. 오히려 이렇게 나이든 거장이 네. 숙련도가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네. 그거에 대해 만족했던 영화였고요. 네. 다음 유튜브 뀨끄님께서는 크로넨버그는 역시 개복을 해야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크로넨버그가 바디호러를 다시 다룬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화 팬들한테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관객 수가 확실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관이 너무 적었고, 일단 관이 너무 적었고 이미 볼 사람들은 영화제든 불법으로든 다 봤을 거라. 네. 너무 늦었어요. 한 개봉 타이밍 좀 늦긴 늦었어요. 네, 너무 늦었죠. 네, 2년 흘렀으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극장에서 봤다는 네. 거에 그렇죠. 감사. 어쨌든 극장에서 보기 좀 되게 신비로운 영화긴 해서. 네. 네. 새로운 경험을 더 하가 나왔고요. 네. 탈주가 200만 원 돌파했네요. 제가 그때 시사회 보고 왔을 때 그래도 사람들이 안 보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영화 평이랑 별개로 그렇게 됐네요. 네. 개봉 21일 만에 손익분기점까지 달성하면서 장기 흥행을 했고, 범죄도시 4 이후로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서 유일하게 200만 관객을 돌파한. 세 달 됐죠, 범죄도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200만도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제 여름 영화들도 이제 어떤 스코어가 나올까 기대가 되는데요. 네. 상반기 영화 티켓값 평균이 3년 만에 10,000원 아래로 갔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국내 영화 입장권의 평균 가격이 9,698원, 한 9,700원 정도 지금 됐고, 이게 지금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흥행몰이를 해오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부진한 이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사 링크 좀 더보기에다가 남겨주세요. 저는 이게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라 이 영진이가 말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아니 그냥 티켓값이 내려간 거는 사람들이 비싸게 주고 보기 싫어서 어떻게든 싸게 보려고 해서 싸게 본 거라 생각해요, 저는. 네네네. 왜 갑자기 해외 영화를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어. 뭐 해외 영화 뭐 있죠? 올해 개봉한 거? 퓨리오사랑. 네. 또 뭐 있지? 크게 개봉한 게? 좀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러게요. 저도 크게 기억은 안 나긴 하는데. 퓨리오사 말고는 마땅히 기억은 안 나. 듄 있었네. 듄. 듄도 있었고, 듄 퓨리오사 정도 있었네요. 뭐 어제 개봉한 데드풀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게 한국 영화 재밌으니까 많이 극장 보러 오세요라는 속셈이 너무 뻔히 보여요.
아 그런 식으로 네. 된다. 네. 아. 그러니까 그냥 티켓값 내리면 될 것 같다가 굳이 이렇게 보도 자료를 언론한테 뿌려가지고 우리 티켓값 평균 티켓값 많이 내려갔으니까 그냥 보러 와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보여요. 그냥 티켓값을 내려야 되거든요. 계속 말하지만 일반적인 대중들은 뭐 프로모션 한다고 해서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관심 없어요. 그냥 티켓값이 싸야 보러 오는데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들 밥그릇 안 뺏기려고 너무 계속 돌려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특수 상영관이라고 하면 뭐 아이맥스가 있을 거고 뭐 그렇죠. 돌비도 있고 그렇죠. 하는데 굳이 그런 데서 볼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저는 접근도 있어서 그렇죠. 뭐 네. 듄이나 퓨리오사 같은 진짜 그런 거 특수한 말고는 영화 아니면은 네. 굳이 그게 큰 이유일까라고 그쵸. 보면 저는 저도 확실히 약간 마블이 좀 하향세에 접어들고 하면서 진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돼? 확실한 영화들 아니면은 특별관에 굳이 좀 안 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아마 남은 영화들 중에 특별관에서 볼 만한 영화가 뭐가 있을까? 트위스터스? 뭐 트위스터스도 있고 저는 이전에도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에일리언을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에일리언 로물루스 예고편이 되게 잘 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을 데리고 무조건 뭐 돌비 아니면 아이맥스에서 볼 생각입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확실히 뭔가 티켓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특별관을 이 정도 돈 주고 봐야 되나에 대한 기회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추세가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롯데시네마 VVIP라 네. 그걸로 이제 다 무료 티켓으로 보거나 그니까요. CGV는 팀 멤버십 할인해서 보고 그렇죠. 그런 저도 식으로 해서 봅니다. 특별관도 네. 멤버십으로 통신사로 할인이 되나요? 특별관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특별관 갈 일이 잘 없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니까요. 그러면 2주 영화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일단 대본이 없습니다. 네. 2주 영화. 제가 원래 그 120회 하면서 항상 대본을 네. 써왔지만 이번엔 네. 대본 안 썼습니다. 네. 왜냐? 없어요. 할 영화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본 영화를 터는 시간을 그냥 갖도록 그냥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데드풀 네. 봤나요? 데드풀 심야로 봤습니다. 밤 심야로 10시에. 봤군요. 밤 예. 10시 반에 봤는데 보셨나요? 마블 안 보시잖아요. 봤는데 근데 이거 약간 마블 어. 모르면은 약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하기 힘든 영화인데. 그래서 네. 몇몇 장면들에서 되게 막 오마주를 했고 네. 마블이 생각난다 그랬는데 저는 근데 마블 잘 몰라서 그런 건 못 느꼈는데 네. 그래도 영화에 대한 헌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았나. 뭐 퓨리오사나 네. 막 듄도 생각나고 네. 그 되게 영화를 매콤하게 잘 찍었다는 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네. 전 이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어벤져스보다 엑스맨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네. 저는 그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9점 준 사람입니다. 네.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리스펙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히어로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다크나이트를 빼면은 모든 히어로 영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랑 로건이거든요. 근데 그 처음부터 그 부관 참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부관 참시를 해가지고 이게 맞나 싶었는데 영화 끝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헌정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선했고 그냥 엑스맨을 저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냥 액션이고 뭐 영화고 뭐고 모르겠고 그냥 너무 웃겼습니다. 너무 웃긴 부분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차라리 그냥 이렇게 19금으로 걸어서 이렇게 화끈하게 하는 것도 진짜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냥 뭐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로건에서 보통 그 X23 로라랑 뭐 울버린을 제외하고 뭐 죽었던 울버린이 마지막 과업을 이루게 하고 가족을 이루면서 살고 라는 것도 좋았지만 다른 거 모르겠고 저는 그냥 너무 웃겨서 봤어요. 네. 재치가 잘 터졌어요. 네, 그냥 진짜 뇌절이 끝도 없이 가는데 이게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너무 웃겼습니다. 네. 특히 저 크리스 에반스 나왔을 때 그쵸. 저 깜짝 놀랐어요. 그쵸. 아예 모르고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그게 썰은 돌았었거든요. 네, 판타스틱 4의 크리스 에반스로 나올 네. 것이다라고 하는. 네 진짜 놀랐습니다. 좀 그러고 그 후반부에 엘렉트라랑 갬빗이랑 블레이드 나올 때, 진짜 좀 블레이드랑 갬빗 나올 때 좀 소름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라가 나온다는 거는 예고편에서 나왔으니까 이미 알고 갔는데 그 둘이 나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항상 블레이드는 이전에 게르문 레토로 영화에서 나갔었고 갬빗도 치닌 테이텀의 갬빗도 이전에 계속 만들어진다 만다 하다가 엎어진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오니까 되게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영화였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본 영화는 저는 프로스트
마담 프로스트의 비밀 정원. 네네네. 네, 그 10주년 재개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솔직히 막 인생 영화라고 막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재밌진 않았다. 저도. 그러니까 본인의 뭐 기억을 거스르는 그런 과정인데 네. 피아니스트 막 하고 근데 네. 그냥 그 단순히 그냥 기억을 떠오르는 그 이거 뭐 레드선 네. 그걸로 그냥 단순히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 깊이감을 그러니까요. 느끼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원래 애니메이션 찍던 감독이잖아요. 네. 저 이 감독 영화 하나 봤어요. 하나. 일루셔니스트? 이거 이거 어렸을 때 학교에서 봤던 것 같은데 전 이거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이 일루셔니스트를. 그래서 실사 영화라고 하고 팬덤도 꽤 크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 영화 자체에 대한 그래서 기대를 되게 많이 하고 왔는데 저도 그냥 그랬습니다. 별점 까면 6점입니다. 6점. 저랑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아밀리 하위원 같았어요. 그렇죠. 네. 예, 분위기 자체는 그건데. 아밀리의 하위원 같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연출이 직접적이랄까? 그러니까 너무 은유 같은 게 전혀 없이 너무 피상적인 표피에만 너무 모든 것을 쏟아 부은 느낌이어서 그걸 걷어내니까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아밀리랑 또 비교해 보면 캐릭터적으로도 그렇게 매력 있다라고 그쵸. 느끼지 못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뭐 좀 이도저도 아닌 결과물을 봤다 할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껍데기만 남았어요. 껍데기가 이쁘긴 한데 그것만 남았어가지고. 네, 솔직히 시간 좀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쁘긴 한데 시간 좀 많이 봤습니다. 언제 끝나나. 네, 하여튼 뭐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꽤 있었어가지고. 네. 네. 뭐 또 본 영화 있나요? 이제 라스폰트리 기획전이 다 끝났잖아요. 네. 제가 저번 주 녹화를 기점으로 유일하게 못 본 라스폰트리 영화가 유로파였거든요. 네. 와, 유로파 보고 왔는데 솔직히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요. 이야기는 재미가 없는데 와, 연출이 그냥 그 연출적 역량이 이야기의 재미없음, 이야기가 재미없는 거를 그냥 덮어버리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영화가 좀 생각보다 메타적인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포스터랑 스티커 같은 거 보면 흑백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흑백이랑 컬러는 교차해서 보여요. 네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요 소재가 뭔지 말 안 하겠지만 주요 소재가 뭔지 말하면은 이 영화의 주요 소재 플러스 흑백과 컬러의 교차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메타적인 해석의 여지가 그냥 무조건 생각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포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라스폰트리 특유의 우울한 무력감이라기보다는 영화 자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한 영화처럼 보였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 약간 우울감과 무력감을 영화적인 아름다움, 시네마적인 아름다움으로 좀 치환하려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는데 진짜 보면서도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신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극장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화는 극장에서 보기 힘드니까. 네. 아직 라스폰트리 그리고 기획전 연장했다고 하죠. 그래요? 사람들 많이 봐가지고. 네. 돈이 좀 되나 본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로파. 네. 그리고 그 로르바키르 더 원더스 말고 천상의 육체도 네.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천상의 육체 좋았는데 저는 이 로르바키르가 연출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아까 제가 녹화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목가적이면서 신화적인 시공간적 기묘함, 이질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천상의 육체라는 영화에서 천상의 몸이라는 영화에서는 그런 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런 게 느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순수한 종교적 숭고함 같은 게 느껴졌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둔 영화 같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감독 장편 데뷔작이다 보니까 이 감독의 연출적인 맥락이랄까? 연출적인 세계관이랄까?가 명확히 안 잡힌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긴 좋았어요. 7점인데 정말 보면서도 와, 싹이 보인다 싶은 샷들이 진짜 꽤 있었거든요. 진짜 기가 막힌다 싶은 샷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것들 말고는 뭔가 막 더 원더스나 키메라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흥이 막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별로라는 건 아니에요. 영화 자체는 되게 좋아요. 라짜로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궁금하네. 네. 그러니까 이게 라짜로가 이게 얼마나 본인한테 다가오냐에 따라서 네. 솔직히 저는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감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도요. 전 라짜로보다 이게 키메라가 더 좋았어가지고. 저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획전 하기 전까지 키메라밖에 안 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상의 육체도 데뷔작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게 좋은 영화다라고 느꼈는데 와 더 언더스가 진짜 너무 소름 돋는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진짜. 와 그 어떤 장면인지 구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말 안 하겠지만 후반부에 특정 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플롯이 막 메인 플롯 하나를 가지고 끌어가는 영화가 아니고 메인 플롯이 그러니까 중요한 플롯이 한 두세 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 중요한 메인 플롯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되게 중요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후반부에 20-30분 정도 나와요. 와 근데 진짜 그 장면 보는데 와 진짜 그 키메라 그 뭐야 아르투가 도굴해 가지고 아래로 들어갔을 때 들어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하는 네. 그때 그 뭔가 그 기묘한 느낌이 극장에 싹 퍼지는 그 기묘한 공기가 여기서 다시 느껴져가지고 와 좀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 감독이 키메라 때도 그렇고 대단하다고 느낀 게 그거예요. 뭔가 그 네오리얼리즘 저희가 말했던 뭐 데시카나, 로셀리니, 비스콘티 그리고 조금씩 뒤로 흘러가서 뭐 펠리니 같은 초현실주의 감독이라던가 혹은 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80-90년대 이탈리아 영화인데 뭐 타비아니 형제, 뭐 에르만노 울미, 릴리아나 카바니 같은 감독들 영화들 그런 감독들 영화들 우리나라에서 뭐 솔직히 잘 유명하진 않은데 저도 많이 안 봤거든요. 근데 그런 감독들 영화의 특유의 그런 목가적인 분위기들까지 결합을 해가지고 자신만의 완전한 독창성을 만들어냈다는 것. 그러니까 고전도 존중하고 자신만의 독창성까지 확실하게 만들어냈다는 점. 이게 약간 현 세대에서 영화 시네필들이 영화 감독에게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구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거를 충실히 참 재현을 하고 완성을 했다. 실현을 했다. 구현을 했다. 라는 점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와, 전 라짜로가 지금 그래서 이제 보러 가는데 너무 기대돼요. 네. 진짜 더 언더스 꼭 보세요. 개봉하시면. 뭐 다음 주에 아마 할 게 없어가지고 더 언더스를 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할 건데. 네. 와, 진짜 대박입니다. 네. 그 정도까지 네. 느끼신다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은 키메라는 저희가 녹화 때 얘기를 했었지만 약간 키메라는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시공간적 배경을 약간 의도적으로 삭제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거든요. 특정 시간대를 두는군요. 시간대라기보다는 이 네. 영화에서는 약간 좀 문명이라는 개념이 좀 되게 중요하게 근데 그건 자리 잡혀요. 키메라에서도 좀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문명이라는 게 공간적 그 배경 자체가 문명이라는 게 약간 거기서 보였던 역사적인 유물 네. 그런 일반 선조들의 영혼이 담긴 결과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대 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현대 문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의 문명과 개발, 그것들이 만들어낸 체계가 좀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와, 그 현대 문명이라는 개념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화에 드러나는 순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후반부 20-30분인데, 와,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9점 줄까 생각도 했는데. 아쉬운 점이 없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말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점점 과거로 가는 감독이군요. 네. 네. 대단하네. 그러니까 라짜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천상의 몸은 막 시공간적 그런 움직임이 딱히 없는 영화거든요.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점점 과거로 회귀하는 감독? 네, 점점 과거로 회귀하거나 혹은 배경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감독? 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네, 진짜 꼭 보세요. 더 언더스. 네. 이번에 소울아트 시네마에서 틀어주는 세 편 다 봤습니다. 안드레 르블레프, 거울, 네. 잠입자 다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어지간한 가까운 사람 부고 뜨는 거 아닌 이상 저는 무조건 세 개 다 볼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5년 전에 영화를 처음 보기 시작하고 타르코프스키라는 사람을 알게 된 이후부터 이 감독 영화는 무조건 극장에서 다 볼 거다. 절대 집에서 안 볼 거다. 라고 제가 다짐했기 때문에 꼭 다 보려고 했거든요. 특히 세 편 중에 잠입자는 진짜 인생 영화 리스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제가 약간 해석하기 약간 좀 죄송할 정도. 이 거룩한 영화를 제가 평하기 어려울 정도. 네, 거룩한 영화를 평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근데 약간 잠입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 약간 평소 인생의 모토랑 저게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역경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거를 약간 어떻게 극복하려고 약간 발버둥 친다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이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까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 인생 가치관이라는 게 이 영화랑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진짜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분명 히 이어지는 이미지는 있거든요. 예. 뭔가 타오름과 꺼짐, 불과 물, 떨어짐과 올라감, 삶과 죽음, 혹은 시간의 연속성 같은 이런 되게 여러 가지 반대되는 언어들, 영어 언어들이 어느 정도 붙는 면모는 있는데 근데 구체적으로 뭔지 그게 모르겠다. 합쳐져가지고 뭔가 하나로 귀결이 안 되는 느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감독의 뭔가 개인적인 이야기 같았거든요, 그 영화가.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본 세 편 중에 이미지로는 제일 좋았습니다. 와, 그냥 보는데 황홀했어요. 보는데 황홀했고, 그리고 안드레이 루블루프 도 봤는데 3시간 넘어가는 거.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쉽지 좋은 않아. 거를 떠나서 초반부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 보기가.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정말 종교적 순고함 플러스 인간의 인간의 입체성을 너무나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보면서 아까 오데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드레이어 오데트. 근데 저는 굳이 따지면 오데트가 좀 더 낫긴 했는데 그래도 루블루프 왜 사람들이 인생 영화다, 최고 영화다라고 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르코프스키 영화 진짜 꼭 보세요. 희생의 날짜가 잡혔던데요? 8월 21일. 네. 네.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말하지만 보통 타르코프스키 영화는 갈수록 뭔가 그러니까 필모그래피가 처음부터 뒤로 지나오면서 추가되는 함의가 있다. 그리고 이전 영화를 봐야 이해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보통 타르코프스키 영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난이도 차이도 있고 해가지고 보통 타르코프스키 영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할 때는 그냥 필모 순으로 보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냥 극장에서 나오는 거 먼저 보세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우선 나오는 대로 봐라. 네, 그냥 다 극장에서 봤으면 좋겠다. 아직 3편밖에 안 봤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만큼 만족을 했다라는 의미니까. 그리고 찾아보니까 희생 있잖아요. 네. 80년대 아니고 90년대 개봉했거든요. 영화는 86년인가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 90년대 개봉을 했더라고요. 그때 서울 관객이 11만이었답니다. 그러면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은 거죠. 그 네, 당시인데 네, 단관극장 시절인데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래서 뭔가 이게 옛날에서 수입했잖아요. 제발 많이 봐가지고 다른 영화도 수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원래 고전 영화 많이 수입해주던 그 회사가 일미디어. 그러니까 그거 어디 갔어 지금?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저는 거기서 그 영화 덕분에 수능자랑 자전거 도둑 봐가지고 그걸로 만족하고 어쨌든 진짜 희생 꼭 봐주십시오.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야. 봐야지. 이런 느낌이야. 약간 애들 싸움에 낀 아저씨 느낌이었어. 진짜 이 정도 느낌이에요. 약간 제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 영화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한 느낌. 제가 이 영화를 온전히 집중하고 못 봐서 죄송한 느낌. 네. 다음 주 영화 고르면 뭐 더 언더스 할 텐데. 더 언더스 해야겠죠. 네. 저희가 아마 이렇게 국내 최초 개봉 영화 한 적 거의 없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신작을 항상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재개봉작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나온 지는 꽤 된 영화지만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개하는 영화는 이게 거의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키메라 때 그 전율을 느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쉽게 이건 넘어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한번 파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2주 진짜 어떻게 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고요. 다양한 영화들을 네. 털어봤고요. 다음 주에는 더 언더스로 네. 뵈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